인물이 오늘도 함께하시죠. 김소환 평론가의 휴가로 오늘부터 사흘간 시사야 진행을 맡게 된 빅데이터 전문가 김덕진입니다. 오늘 신림동 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온라인에서는 유사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시대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하는 지구생활 백서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사에는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돼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2달. 오늘까지 이 특별법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 피해자는 1,901명입니다. 정부가 지난 1년 진행한 특별조사에서 드러난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5,000명을 넘었다라는 점에서 이 특별법을 보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시사 잡지를 뒤적이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최근 열린 전세사기 재판에서 한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이 본인에게 얼마나 큰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주로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정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이례적인 일인데요. 피해자는 이 오랜 침묵 끝에 제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라는 답을 했다고 하죠. 답변을 들은 판사는 혹시 시간이 되면 법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 법전의 편찬 순서는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의 중요도에 따라 정리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다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판사 말대로 이 형법의 편찬 순서를 보면요. 가장 처음엔 생명에 대한 죄가 등장하고 가장 마지막에 재산에 대한 죄가 나온다는데요. 결국 판사는 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니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당부를 건넨 게 아닐까요? 판사가 이런 말을 할 만큼 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에 놓여 있는데요. 이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일, 그게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To reveal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이 시사저널의 구민구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부 여당이 오늘 교권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학부모의 교권 침해 유형을 신설해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요? 네, 오늘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선에 나서기로 협의를 했는데요. 우선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개정을 추진키로 했고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습니다. 이번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으로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로 민원을 제기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당정은 이런 소통을 개선하는 민원 응대 매뉴얼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교육 현장 개선을 위해 서울과 경기 등 7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학생 인권조례 개정도 불가피하다라고 뜻을 모았는데요. 다만 이 점에 있어서는 야권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교권 침해하고 학생 인권 조례 간에 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지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면서요. 네, 당정협의회 자리에서 교권 침해와 학생 인권 조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다지 뚜렷한 답변은 사실 내놓지 못했습니다. 협의회 브리핑을 맡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 인권 조례에 학생의 사생활 보호 권리가 있어서 학생이 수업 중에 선생님 바로 옆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도 제지를 못하고 과제를 성실히 해서 잘했다고 교사가 칭찬 도장을 찍어줘도 다른 학생이 차별을 당했다며 아동학대로 고발하기도 한다라고 답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바로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 인권 조례는 강제성이 매우 약하고 또 실제로 학생 인권 조례가 적용되는 곳이랑 적용되지 않는 곳 사이에 교육활동 침해 건수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반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다시 말해서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은데 그런가 하면 이 지난해에 이 서울시 교육청이 교권보호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10월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에서 피해를 보는 교사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담긴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반대해서 아직까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현재 국민의힘 의원 9명, 민주당 의원 4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안 조례를 내놓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서 네. 사실 아무 가닥도 못 잡고 있다라는 게 민주당 시의원 측의 입장이고요.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그제 기자회견 자리에서 서울시의회를 향해 이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향후의 좀 전망은 좀 어떤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 여당이 학생 인권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하게 될 텐데요. 네. 사실 조례 개정이 이 광역 의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개정이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죠.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 인천, 충남 광역의회는 물론 협조를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과반인 호남과 제주 의회들은 협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이 되고요. 정부 여당은 또 각 시도 교육감과 광역의회가 조례 개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상위법을 개정해서 조례 개정을 압박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국회에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반대할 경우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가운데에 이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발언이 좀 상당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요. 네,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 어제 유초등학교 150여 명이 참석한 초등학교 교사 150여 명이 참석한 연수 자리에서 네. 교사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예비 살인자라고 발언을 해서 예비 상당한 살인자요? 네, 그러게요. 저도 이 문장을 읽고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긴 했는데요. 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파문을 일으켰고요. 윤 교육감 앞에 당시 앉아있던 교사들은 대부분 임용 3년 차를 갓 넘긴 20, 30대 젊은 교사들이었는데요. 해당 교사들은 이 발언을 들은 후에 상당히 모욕적인 기분이 들었다. 또 초등교사 사망 이후 전체적으로 우울한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이 밖으로 퍼지면서 여론의 비판도 거세졌는데요. 그러자 윤건영 교육감 결국 하루 만에 교사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요.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비판과 함께 좀 상처받으시는 교사분들 좀 없으셨으면 하는 생각도 네. 드네요. 화제를 좀 바꿔보죠.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 현안 질의 진행됐잖아요. 예상대로 여야의 공방 상당히 거셌던 모양이죠. 네, 국회 국토위 회의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날카로운 공세가 이어졌고요. 네. 이에 대한 원장 간의 해명 그리고 여당의 엄호가 이어지면서 양측이 충돌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서 원장관이 국회에 그동안 자료 제출 요구에는 자료가 없다면서 응하지 않다.
않더니 국토부 홈페이지에 자료들을 모두 공개를 했다면서 그간의 태도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원장관은 이를 거부했고 오히려 거짓 선동을 일으킨 민주당의 이해찬, 이재명, 전현직 대표 먼저 사과하라고 맞섰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여기에 야당이 답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원장관의 사과만 요구하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종점을 바꿨다가 문제가 커지니까 이를 백지화한 것 아니냐라고도 비판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여당은 명백한 증거도 없이 거짓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또 한 번 부딪혔습니다. 민주당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해서 조사가 더 필요하다면서 내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자료 제출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오늘도 이 비슷한 논란이 이어졌다고요? 네, 하나의 소동일 수도 있고 해프닝인데요. 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자료 요청으로 일단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심의원은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가 국토부에 제출한 월간 진도 보고서 자료를 원장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원장관은 용역업체에서 작성해 보고한 것이 없다. 그래서 못 드린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장관이 없다고 했던 이 월간 진도 보고서가 바로 저한테 있다라면서 그래요? 이 해당 파일을 바로 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있는 자료가 왜 장관한테는 없냐라고 따져 물었는데요. 심상정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자리인데 이런 내용 파악도 못하고 오느냐고 원장관을 향해 목소리 높였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원장관, 저는 자료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라면서 실무선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고요. 결국엔 죄송하다면서 관련 자료를 다 드리겠다고 말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 참 복잡한 상황인데 국토교통부는 또 최근에 본인들이 전면 백지화 선언을 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돼서 이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죠. 네. 그래서 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네, 원장관은 오늘도 이 야당이 더 이상의 의혹 확산을 멈춘다면 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오늘이라도 당장 다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사실상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민주당 소속의 김민기 국토위원장이 그럼 백지화가 아니고 중단이라고 이해하면 되느냐라고 다시 물었고요. 원장관은 야당의 거짓 선동이 계속될 것 같아서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라고 말한 것이었으니 이 선동을 멈출 경우 즉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야당의 질문에는 불가피했고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다른 상임위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오늘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또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했는데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관련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박범계, 한동훈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최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관련 사건을 언급을 하자 한동훈 장관은 곧장 대북 송금 의혹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 사건으로 받아쳤고요. 이렇게 설전이 오갔습니다. 박 의원은 장모의 징역 1년 양형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고 물었고요. 이에 한 장관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입니다.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네. 그러자 박 의원 역시나 한 장관은 동문서답으로 답하는군요 라면서 좀 장관답게 무겁게 답하시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또다시 한 장관은 그러고 있으니까 소리 지르지 말라며 응수를 했고요. 이후에도 둘 사이의 설전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한 장관이 질의 내내 희죽거리면서 말장난 같은 대응만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신경전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네. 국회에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리가 과방이라고 그러죠. 2달째 파행을 빚고 있다면서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던 우주항공청 설립을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이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회의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소속의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2달 만에 직권으로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합의 없는 일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전원 불참해 결국 반쪽 회의로 진행이 됐습니다. 장제원 위원장은 앞서서 민주당 의원들이 항공청 특별법을
회복을 8월 내에 통과시켜주면 자신이 과방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도 같은 말을 반복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장 위원장을 향해 사퇴 쇼를 벌이더니 회의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다면서 곧장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이 김성환 평론가를 대신해서 이 시사야 진행을 맡은 빅데이터 전문가 김덕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뉴스야 이어가도록 하죠. 이 수해복구 피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여야가 오늘 수해복구 피해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고요. 이 수해방지법이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니까 환노위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전해지는데 뭐 이렇게 되면 좀 국회 차원의 대응 빨라지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앞서 우리가 여야의 갈등 부분을 좀 많이 다뤘잖아요. 네. 근데 모처럼 여야가 뜻을 모은 부분이기도 이런 합니다. 부분은 정말로 뜻 빨리 모아야 됩니다. 네, 오늘 국회 환노위가 법안심사소위와 전체 회의를 연달아 열고 도시 하천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도시침수법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 하천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 하천 중 치수 중요성이 큰 하천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서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환노위를 통과한 이 법안들은 바로 내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듯 보입니다. 네, 빠르게 좀 의결되고 통과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이 오송 지하차도 현장을 방문했다고요? 네, 이상민 장관 어제 헌재 탄핵 기각 결정 직후에 충남 청양군 침수 피해 현장을 찾은 데 이어서 네. 오늘은 오송 궁평 2 지하차도를 찾아서 현장을 둘러봤고요. 충북도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 들러 조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관은 다시는 이 같은 아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관계기관의 대응이 부실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철저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라고만 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이태원 특별법 제정에 매진하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치권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이 곧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거는 아니다라는 네.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무한 책임을 갖고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별법으로 조사를 할 법 위반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게 어제 헌법재판소 판결로 명시가 됐는데 네. 그럼에도 야당은 특별법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서 정치적 이익을 챙기겠다는 이기적인 태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당은 특별법이 또다시 국민 분열을 일으킬 거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회 충돌이 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제 또 큰 이슈였죠.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수해 중에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요? 네, 이게 오늘 정치권에서 조금 관심이 모아진 부분이었는데요. 네네. 오늘 오후 5시부터 1시간 조금 넘게 논의를 거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홍 시장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결정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수해 골프에 대해 홍 시장이 사과하고 또 수해 복구 활동을 하긴 했지만 네.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정서에 반하기 때문에 윤리 규정을 엄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민심에 맞서는 건 당 이미지를 훼손하는 해당 행위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자체도 자체지만 이후에 이게 뭐가 문제냐, 이 골프를 치지 말라는 법이 있냐라는 등의 언론 인터뷰를 하고 또 관련한 SNS 글을 올려서 이 또한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라고 윤리위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또 징계 수위를 놓고 바라보는 입장들이 상당히 다르신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게 길다, 어떤 분들은 짧다, 아니면 이게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이런 징계 수위 어떻게 봐야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홍준표 시장이 이 수해복구와 관련된 봉사를 했잖아요. 네. 이 수해복구 봉사한 게 일종의
징계의 참작 사유가 된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서 윤리위 관계자가 며칠 전에 홍 시장이 진심으로 이 점에 대해서 뉘우치고 네. 또 수해 현장에 가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이 있은 후에 홍 시장은 앞서 적었던 SNS 글도 모두 지우고 네. 또 공개 사과를 한 후에 수해 봉사에 지금 나서고 있는 건데요. 당초에 윤리위 안에서는 당원권 정지 1년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 시장이 뒤늦게나마 행동에 나서면서 그나마 10개월로 이게 줄어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올렸었던 뭐 SNS 글도 삭제하고 또 공개 사과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 홍 시장의 과거 언론 인터뷰 SNS 글이 또 이 이슈를 키웠다고도 네.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이렇게 윤리의 평가는 10개월이라고 하는 징계가 나온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의 입장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흘째 수해복구 활동 중인 홍준표 시장은 오늘 일단 윤리위에 직접 출석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홍 시장은 징계 결정이 난 직후에 자신의 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짤막한 입장만 남겼습니다. 당내에서는 좀 이번 10개월 정지를 두고 적어도 약 8, 9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내년 4월 총선까지는 홍 시장이 입 좀 닫고 있으면 안 되냐 이런 뜻 아니겠느냐 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 시장이 과연 그 기간 내에 정말 이 표현대로 입을 닫고 계실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수해에 대한 복구 빠르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여야가 뜻을 모은 부분에서 좀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뉴스인데요. 대통령실이 집회 또 시위 제도를 개선하라라고 권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민주노총의 1박 2일 밤샘 집회로 시작된 이 집회시위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권고 내용을 발표한 건데요. 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또 확성기 소음, 그리고 심야 새벽 집회 등을 국민 피해 4가지 유형으로 지목을 했고요. 이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 등을 권고한 겁니다. 이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그동안 부족했다면서 네. 단속의 실효성을 좀 더 확보해 나가라라고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 피해의 4가지 유형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지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실은 이게 그냥 결정한 게 아니라 한 3주간 진행된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근거로 제시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논란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밤샘 집회를 용납할 수 없는 불법 행위다라고 공개 비판한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이 비판 직후 정부 여당이 논의에 들어갔고 대통령실도 3주 동안 국민 참여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끝에 오늘 이 개선 방안을 내놓은 건데요. 대통령실은 투표를 했는데 네. 이 참여자의 71%가 집회 시위 요건과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데 찬성을 했다면서 네. 이 점을 지금 명분으로 내세워서 이런 국민 피해 4가지 유형을 내놓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야당의 반발이 좀 특히 거셌던 야간 집회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권이 좀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고려해서 금지 시간이나 장소를 조금 더 충분히 논의하라고는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이 집회는 어떤 식으로든 금지해서는 안 된다. 그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다라고 맞서고 있어서 실제 법 개정까지는 이 역시 좀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좀 데이터 보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참여자 비율, 찬성 비율도 궁금하지만 실제로 전체 참여자 수가 얼마큼 됐는지 요것도 좀 공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보수가 중요하니까요. 네,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림역 일대에서 살해하겠다라는 글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앞선 이 살인 예고글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성을 타깃으로 한 것인데요. 이번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왜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인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다른 흉기 난동 살인 사건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살인 예고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일단은 지금 뭐 모방 범죄를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으나 네. 지금 올라오는 글의 내용을 좀 잘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뭐 그냥 단순한 모방 범죄의 살인 예고글이 아니고 네. 지금 여성을 피해자로 삼겠다 이런 글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별이 사실 그 흉기 난동에선 중요한 요소는 아닌데 네.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글들은 피해자의 성별을 특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 경위가 그냥 단순한 모방 범죄 같지는 않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만들죠. 네, 그렇군요.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글을 작성한 사람은 심지어 여성을 참 이런 말하기도 참 안타깝지만 강간 살인하겠다. 정말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가 지금은 삭제된 상태고요. 가해자도 남성이었고 피해자도 남성이었던 이번 사건 이후에 왜 여성을 타깃으로 한 게다가 이번 사건과는 좀 무관한 강간까지 말하고 있는 걸까요? 뭐 그게 사실은 모방 범죄가 아니다. 이건 단순한 그냥 뭐 외국에서 있을 법한 카피캣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네. 첫 번째 뭐 그런 예고글을 올렸던 사람 지금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도 계속 이제 뭔가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공간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이 이제 신림역 사건이 비화돼서 또 다른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이제 뭐 생각이 들고 사실상 그런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뭐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온라인에 만연되어 있는 일종의 이제 성별에 따른 혐오주의, 네. 남혐, 여혐 현상의 논쟁이 결국에는 지금 이런 뭐 터무니없는 이제 글까지 연결이 되는 게 아니냐. 예컨대 피해자가 이제 남성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서 이 남성이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얘기를 올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급부로 뭐 그러니까 이제 여성도 뭐 이런 희생을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뭐 일종의 이제 혐오 발언, 혐오 스피치가 지금 양쪽에서 다 뭐 어떤 그런 혐오 스피치가 주로 올라오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일종의 이제 대결 구도처럼 서로 막 상승 논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런 살인 예고글까지 올라오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뭐 이런 뭐 그 과정이 뭐 어떻게 진행이 됐던지 간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거는 일단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공포를 유발하고요. 이 부분은 아주 좀 엄벌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글을 올린 작성자가 지금 경찰에 잡혔는데 흉기 구매 내역도 함께 올렸는데 경찰 진술에서는 바로 취소를 했다. 뭐 흉기를 사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실제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었던 목적은 없었던 거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실제로 진짜 범죄를 저지를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고, 네. 뭐, 지금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뭐 어떤 특정 사이트를 중심으로 남혐 현상, 남성을 혐오하는 그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네. 그런 데서 이제 요번에 피해자가 남성이다 보니까 뭐 그걸 오히려 두둔하는 듯한 이런 글들이 오다 보니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급부에 또 어떤 그 경향을 지닌 또 다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네. 뭐 여성을 혐오하는 그런 스피치들이 많이 올라오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 두 사이트에서 서로 뭐 지금 전쟁이 붙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뭐 악담을 이쪽 저쪽에서 막 뭐 점점 심화하는 이런 지경에 놓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런 과정을 모르시는 일반 그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어쨌든지 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네.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아마도 무슨 진짜 범행을 이렇게 실제 옮기려는 이런 의지라기보다 뭐 일종의 공갈 같은 그런 혐오 스피치의 결과로 보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혐오를 조장하는 특정 커뮤니티들이 일종의 힘싸움 같은 아니면 이제 본인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분위기를 보는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두려움이나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아까 이런 글을 올린 사람들 좀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럼 이런 글을 온라인에 올릴 경우에 어떤 처벌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충분히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공포를 유발하는 이런 글들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에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죄명을 그대로 적용해서 징역을 간 사람이 있느냐. 그것은 글만 올려가지고 징역을 간 사람은 우리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기껏 벌금 정도가 나와가지고는 이게 사실은 위화감, 재질력이 별로 크게 있지 아니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참에 지금 누구를 죽이겠다 이런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거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불안을 유발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아직 입법되어 있지 않은 혐오 발언 방지법이나 이런 것을 입법해서라도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러서 온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런 형태의 언어적인 테러도 테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처벌하는 입법 노력 이런 것들은 해봄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죠. 네, 마치 이 연예인 악플과 관련돼서 이제 명예훼손이나 이런 법들이 가게지니까 좀 없어졌었던 이런 거랑 비슷하게 이제 법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지금 이제 이번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돼서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의자죠. 조선 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는데 신상 공개 기준에 부합했던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부합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한 3가지 정도 되는 요건이 있고요. 일단은 증거가 있어야지 이제 범인이라는 게 확정적이어야지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특강법 상에 이제 어떤 강력범죄 중에서도 중한 범죄라는 네. 어떤 해당 죄명이나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 그래야 지금 신상공개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재범 예방, 이런 이제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초기 진술과는 달리 일종의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들이 좀 드러나고 있어요. 교수님도 계획 범죄라고 보시나요? 상당히 이제 계획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현장에 흉기를 사전에 미리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얘기는 무슨 일을 저지를 건지 계획하지 않고서는 흉기를 준비해 갈 리는 없는데, 문제는 그보다 앞서 지금 집을 나설 때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그리고는 본인의 이제 휴대폰도 초기화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온라인 상에서 무엇인가 지금 이 사건과 연관된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는 노력을 했다. 네. 나중에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사전에 미리 이제 그런 흔적들을 지우고, 그리고는 아마 조모가 계신 것 같아요. 조모를 뵙고, 네. 그리고는 흉기를 사가지고 택시를 타고 현장에 가자마자 지금 7분 만에 지금 이렇게 4명의 사상을 이제 발생시킨 그런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네. 이 일련의 행위를 사전에 미리 계획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런 일이 우연히도 벌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무지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런 희생 본인이 목표를 한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현장에서 도주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네네. 그래서 현장 체포가 사실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그 일련의 과정, 체포될 때까지의 과정을 사전에 미리 머릿속으로 한 번쯤은 뭐 또는 여러 번 생각을 해본 일련의 행위를 한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우발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지금 이 범죄가 남혐여 혐으로 뭐 이렇게 프레임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나눴는데 실제로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뭐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진술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열등감이 표출돼서 남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봐야 될까요? 또 한 가지는 사이코패스 검사도 지금 진행하려고 했는데 검사를 거부했다란 말이에요. 이건 또 왜 거부한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사이코패스 검사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 네, 받았군요. 거절한 이유는 복잡한 심경이 들어서 그랬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인데 네. 뭐 상당히 사이코패스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류의 이제 범죄자들은 경찰과 일종의 게임을 벌리듯이 이렇게 그 수사 상황에서 뭐 진술을 이리저리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번복하기도 하고 네. 지금 경찰의 일련의 이제 어떤 뭐 수사의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거절하거나 지금처럼 뭐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조정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보통 보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경찰이 좀 어려움을 이제 그 당면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뭐 상당 부분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범행 동기하고 지금 얘기하는 범행 동기는 현저히 달라졌는데 마치 네. 뭐 처음에는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다가 뭐 사정이 어려워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처럼 이제 포장을 했는데 뭐 경찰들이 이제 면담을 하다 보니까 뭐 자기는 이제 열등감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네. 그래서 뭐 잘 살고 뭐 나름 그 파트너가 있고 이런 이제 적응을 잘 하는 동료 또래들에게 이제 적개심을 품게 됐다라는 게 범행 동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주장이 완전히 터무니없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게 이제 피해자들이 유달리 자기보다 키가 크고 젊은 남자들이고 그리고는 여성과 함께 걸어가던 그런 이제 남성들이다 보니까 이게 네. 아마 자신에게 있는 어떤 신체적인 열등감에 대한 일종의 보상 심리로 지금 피해자 물색을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현장에 여성도 있었고요. 그리고는 나이 든 사람도 있었고 그 현장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래의 건장한 사람들을 비교적 다 이제 피해자로 선택을 한 것은 그거는 사실 뭔가 나름대로 뭐 그런 피해자를 사전에 미리 이제 뭐 물색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네. 뭔가 일관성 있는 어떤 목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특정 대상 노린 것 같기도 하고 컴퓨터도 부시고 뭐 핸드폰도 초기화하고 일종의 게임처럼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경찰과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국회에 국민동의청원도 올라왔는데 사형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보십니까? 글쎄 뭐 최근에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 워낙 그 희귀하다 보니까 지금 뭐 사형을 집행 안 한 지는 오래됐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은 여전히 선고할 수 있는 이제 그 테두리 내에 있는 그 상황이라서 지금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살인의 경우에 이제 살인 을 동기에 따라 가지고 5개 유형으로 구분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한 살인이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연쇄살인의 이런 그 극단적인 인명 경시살인이라는 것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사형 선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뭐 CCTV 등 연쇄살인을 저지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사실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뭐 이 피의자처럼 현장에서 다중살인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내는 방식으로 이제 행위를 좀 약간 목표를 변경하는 그 상황이 뭐 전개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피의자의 행위가 사실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와 무엇이 다르냐. 그야말로 4명의 우리나라는 미수도 살인죄를 적용하니까 4명의 이제 살인이나 살인 미수의 피해자를
이제 산출을 했는데 네네. 그러면 이렇게 그 밑도 끝도 없는 사람, 길 가는 사람을 공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이게 사실 인명경시 아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금 뭐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뭐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더군다나 네. 지금 물론 뭐 복수의 피해자가 있어야 이제 사형 선고를 일반적으로는 고려한다는 뭐 관행적인 기준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지금 이 사람 이렇게 주목을 끄는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참혹한 살인 사건을 벌린 당사자를 사형 선고를 이제 내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사실 뭐 우리나라의 법 질서라는 게 과연 이게 뭐 엄격히 이제 지켜지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글을 올리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 이제 어떻게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라는 잠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지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 걸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돼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오늘 이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뭐 거의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은 사실상 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어제 환경부가 작년도 우리나라 배출량 잠정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요. 2010년 이후 최저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네. 발표에 따르면 22년 작년 우리나라 잠정 배출량이 한 6억 5,450만 톤이고요. 이게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 그때보다 160만 톤 적게 배출했다고 해요. 2010년 이후에 최저치다. 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 이후 가장 적었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가 요즘에 뭐 우리 정책이 너무 더디다, 뭐 미온적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잖아요. 네. 이거 뭐 아니었던 모양인가요? 일단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나라 트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우리나라 배출량은 계속 늘었었어요. 아, 늘었어요? 늘었었다가 네. 이제 2018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근데 2018년 정점을 찍고서 내려오는데 그럼 2018년 이전에는 전혀 줄지 않았느냐? 딱 2번 줄었던 해가 있어요. 아, 2번이요? 네, 1998년 그때는 뭐 아시겠지만 IMF 때라서 줄었었고 그렇네요. 2014년에 줄었었는데요. 그때 원전 비중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년도 2012년이랑 2013년에 그 원전 관련해서 좀 이렇게 뭐 갑자기 고리 1호기 같은 경우에 막 정전이 돼서 한번 위험했던 맞아요, 적이 맞아요. 있었거나 아니면 그 위조 부품 문제가 한번 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원전을 가동을 제대로 못하다가 이제 그걸 정상화하면서 그때 원전 비중이 좀 늘어서 그때 이제 감축이 된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 다음에 늘었고 18년에 정점을 찍었어요. 그때 무려 7억 2,700만 톤까지 나왔었거든요. 엄청 늘었었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감소 추이를 그려서 2021년에 살짝 다시 늘긴 했었다가 작년에 다시 줄면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적 요인이나 아니면 산업적 요인 이런 것들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좀 외부 요인이 컸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지난해 온실가스 줄어든 거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뭐 정책 효과인가요? 뭐 정책 효과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역시나 이것도 외부적인 요인, 외부 찬스가 좀 있었다라고 봅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 감축 양 자체도 많고 감축률도 제일 큰 게 산업 부문이거든요. 산업 부분이요? 네. 이것부터 짚어보면 재작년보다 1,630만 톤 줄었다고 해요. 그럼 그중에서 약 절반 좀 넘는 900만 톤을 어디서 줄였느냐? 네. 철강에서 줄였습니다. 아, 철강에서요? 네, 철강에서 한 900만 톤 줄었는데 이거는 사실 작년에 철강 수요가 많이 줄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산이 줄어드니까 배출량이 줄어든 게 커요. 특히 이제 포스코가 그 작년, 그러니까 2022년 기업시민 보고서라는 걸 올 초에 냈는데 네. 그걸 보면 거기에 이제 2021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중이 830만 톤 줄었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 그 아시겠지만 흰남노 네네네. 때문에 거기 막 냉천 범람하면서 태풍, 네. 그러면서 막 그 공장이 물에 잠기고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무려 조강 생산이 10%나 줄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장이 못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래서 태풍 흰남노 효과가 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산업 부문에서 20%는 어디서 줄었냐? 이거는 석유화학에서 줄었는데요. 네. 사실 석화 업황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 뭐 그냥 생산을 덜해서 배출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업 부분의 배출량이 줄어든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수출 부진이든 네. 아니면 이런 공장이 뭐 태풍 때문에 못 돌았던 결국 외부 요인이 컸다는 건데 네. 다른 부분은 좀 어떤가요? 다른 부분? 네, 이제 산업 부문에 이어서 또 많이 줄어든 게 전환 부문. 전환이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기 생산하면서 나온 배출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기 생산할 때. 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잘 보셔야 돼요. 네. 이제 먼저 그냥 보도자료에 나온 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거긴 뭐라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의 효과와 함께 그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온 다음에 네. 총 발전량은 전년 대비 3% 늘었으나 원전 증가, 신재생 에너지 증가, 석탄 발전량 감소 등을 통해 배출량은 전년 대비 4.3% 줄었다 이렇게 줄었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오늘자 여러 이제 언론에서 윤석열 정부의 그 탈원전 폐기로 배출량이 줄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원전 발전량이 늘었냐? 네, 물론 그거는 맞습니다. 늘었습니다. 네, 원전이 늘었고요. 네, 18테라와트시 정도 발전 전기를 만들었거든요. 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러면 정말 이 탈탈 원전, 그러니까 탈원전을 버린 폐기한 그 이번 정부 정책 효과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탈 원전 네. 결국엔 원전 다시 하겠다 이런 네. 건데 실제로 이번 정부가 이 원전 확대 기조를 가지고 있는 건 좀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전이 이렇게 아까 18테라듯이 늘어난 그 중에 하나는 그 작년 하반기에 신한울 1호기라고 하는 원전이 새로 이제 가동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설비가 좀 늘었는데 문제는 이게 원전이 갑자기 마음 먹는다고 몇 달 만에 뚝딱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리죠. 네, 그래서 이 신한울 1호기 같은 경우도 2010년에 사실 공사가 시작됐던 거예요. 네. 물론 이거를 원래 2017년부터 가동하려던 걸 문재인 정부가 뭐 지연시켰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여튼 2021년 여름에 운영 허가가 나서 그다음에 뭐 시운전도 하고 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가동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이번 정부 정책의 결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죠. 뭐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도 어쨌든 결과만 놓고 봐서 어쨌든 이번 정부 이후에 원전 발전량이 늘어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작년 거의 한 그 하반기 말쯤에 상업운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 새로 들어온 신한울 1호기 발전량이 3.3테라와트시 밖에 안 됩니다. 새로 원전이 3.3테라와트시다. 네. 근데 앞서서 네. 지난해에 우리가 원전 발전량이 전체 18테라와트시 늘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새로운 게 3.3이 그거 빼보면은 한 14.7 맞나요? 하여튼 네네. 그 정도가 늘어난 건데 그럼 이거는 뭘로 늘린 거예요? 네, 제가 아까 이제 뭐 2014년 얘기하면서 그 전에 무슨 원전의 이슈가 터져서 네네. 뭐 몇 개 가동을 못했대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비슷한 이슈가 또 있었어요. 아. 뭐냐면 한빛 5호기라는 원전이 있는데 네. 그게 부실 용접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2020년 4월부터 가동이 중단됐다가 2021년 10월에 재가동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시 그래서 가동을 하는군요. 네, 2022년에 발전이 전년보다 그 7.5테라와트시 늘어서 이게 이제 그 늘어난 거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요. 네. 이제 뭐 나머지들도 계획 예방 정비라고 해서 일종의 안전 점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받느라고 가동을 멈췄던 게 이제 2021년 말이나 작년에 운영이 재개되면서 발전량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은 새로 지은 것 때문에 늘어난 거 이제 3.3 테라와트시고 네. 그리고 뭐 이전에 안 돌렸던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효율이 좋아진 것들 이런 것들이니까 결국에는 지난해 원전 발전이 늘어났다라는 게 숫자적으로만 보면 어쨌든 이번 정부 들어서 바뀐 정책이라기보다는 원래부터 예정돼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뭐냐면 작년에 그 늘어난 원전 발전량 18테라와트시는요. 우리나라 총 발전량이 이제 증가분, 그 증가분이랑 거의 비슷해요. 작년 네. 전력 생산이 17.6테라와트시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전기가 더 필요했는데 그만큼을 원전이 충당했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가로 늘어나야 될 걸 만약에 원전이나 뭐 이런 걸로 충당을 하면 온실가스가 더 늘어나는 걸 막을 수는 있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갖고 그 온실가스를
줄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에 현상 유지하는 수준이지 줄이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전환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줄었냐? 결국 네. 바로 석탄 발전소 폐지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를 폐지했기 때문에 전기를 만들 때 이 네. 탄소 배출량이 좀 줄었다. 네네네. 네. 보면 이제 호남 1, 2호기, 삼천포 1, 2호기 이게 굉장히 다들 오래된 석탄 발전소예요. 네. 그게 이제 작년부터 가동이 중단이 됐거든요. 이제 완전히 폐쇄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재작년까지도 가동이 되다가 폐쇄를 하면서 이게 빠지면서 이제 온실가스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 우리가 이제 전기를 만들 때 온실가스를 줄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원전을 더 짓고 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석탄을 그럼 어떻게 뺄 것인가 빨리 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늘어난 만큼 원전을 채우긴 했지만 결국에는 포인트는 뭐 수십 년 된 이것 또한 4, 50년 넘은 노후 석탄 발전소들이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줄이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네. 근데 또 이제 아무래도 이번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원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원전을 더 늘려서 석탄 발전소를 더 빨리 줄이는 방향으로 탄소 감축을 하겠다는 계획.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까지 계속 이제 새 원전이 들어올 거예요. 네. 뭐 신한울 2호기니 뭐니 하는 것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제 늘어난 전력 수요라든가 석탄 감축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 역시 다 박근혜 때 이제 계획이 됐던 거고요. 네네. 이번 정부에 따라서 추가되는 원전은 빨라야 2032년부터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2032년이요. 그러면 한 7, 8년 공백이 생겨요. 그럼 그렇죠. 그 사이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아까 석탄을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석탄 줄인 만큼 빨리 그걸 재생에너지로 채워 넣거나 정 안 되면 뭐 그걸 빨리 가스 발전이 좀 그 온실가스 배출이 적거든요. 네. 그렇게 전환하거나 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아, 그렇군요. 뭐 농업 부분이나 온실가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수송이나 농업 부분 이 부분은 좀 온실가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수송과 폐기물에서 살짝 이제 줄었고요. 이제 농업이나 건물 이런 부분에서는 살짝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네.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좀 하네요. 네, 맞습니다. 좀 이제 우리도 선진국 중에는 이미 90년대 정점 찍고 내려온 나라들도 많거든요. 네. 우리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쪽에서 좀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는 마음으로 서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구의 생활 백성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야 1분 순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분 순서는 밤참 뉴스 또 미슐랭 가이드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11시 정각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충남 보령과 서천 등 일부 서해안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중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약하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대기불 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60mm고 많은 것은 8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 매우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고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려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전국 내륙과 중부 서해안 지역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겠습니다. 짙은 안개로 항공기와 선박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22도에서 26도가 예상되고 수도권과 충북, 호남, 경남, 남해안, 동해안, 제주도에 열대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4도, 대전, 광주 33도, 서울 32도, 부산 31도가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6.2도, 습도 87%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저에게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듯 저에게도 너무나도 특별하고 귀한 존재인데요. 엊그제 처음으로 학교 생활 의견표를 받아왔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명칭일 텐데 한 학기를 마치고 받아오는 생활통지표 같은 겁니다. 대부분 좋은 내용이었고요. 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저도 모를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거 너무 무난하고 평범하게 적어주신 것 같은데 우리 아이의 특징을 조금 더 세심하게 적어줬으면 좋겠다. 다른 아이들과의 변별력 없이 너무 비슷하게 적은 거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나갈 무렵 제 마음속 또 다른 자아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렇게 갑질이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민원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랬습니다. 이 기존과 전혀 다른 세계, 학부형이라는 존재가 되고 나니까 제 속에 숨겨진 마음이 들통나 버린 것 같았습니다. 평상시에 주변 친구들한테 나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 그저 건강하게만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외쳤지만 내 아이가 특별하다는 마음이 지금과 같은 현상을 만든 것이 아닌가 갑자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한창 장난기 많던 그 시절 학생들을 사랑으로 감싸줬었던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는데요. 공부에 빠져들 그 시기에 만화의 한 장면 같은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점심때 커다란 양푼을 준비해 오셔서 도시락을 함께 비벼 먹는 시간을 만들어주시기도 했고요. 학급 친구들의 글을 모으고 친구들 소식을 신문처럼 만드는 이 3학년 3반 소식지와 학급 문집은 지금도 제 책상 한편에 꽂혀 있습니다. 가장 잊지 못할 추억은 학교 교실과 복도에 텐트를 치고 반 친구들 모두와 함께 밤을 보냈던 기억인데요. 지금도 중학교 동창들 만나면 이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시절엔 그저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인데 막상 학부모가 돼보니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굳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위해서 학교의 양해를 구하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을까요? 이런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교 생활 의견표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제 아이 역시 학교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있겠죠.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 사이에 책임 공방과 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잘잘못을 가리며 서로 비난하기보단 내 인생을 바꿔준 또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나의 선생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매년 스승의 날쯤이면 선생님께 전화드려야지 라고 정작 소식은 전하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꼭 전화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참 좋은 날이면 창가에 기대 앉아 교실에 남겨둔 추억을 되짚곤 해
수업 중 과자를 먹고 몰래 컨닝도 하던 그때 그 시절 너무 그리워져. 라라라라라라 사랑하는 나의 선생님 라라라라라라 우리가 때론 미웠었죠. 언젠가 사랑을 싣고 그리워서 찾아갈 땐 그때처럼 늘 안아줘요. 또 얼마나 우리들이 걱정이 됐을까. 버릇없이 쳐다보는 반항적인 눈빛. 어느 학교든 꼭 계시는 별명을 부르면서 오늘도 온다 온다 소리치죠. 라라라라라라 사랑하는 나의 선생님 라라라라라라 우리가 때론 미웠었죠. 언젠간 사랑을 싣고 그리워서 찾아갈 땐 그때처럼 늘 안아줘요. 그땐 왜 그랬을까. 늘 반대로만 벗어나고 싶었던 그때가 오늘따라 그립기만 한데. 라라라라라라 사랑하는 나의 선생님 라라라라라라 우리가 때론 미웠었죠. 언젠가 사랑을 싣고 그리워서 찾아갈 땐 우리가 그댈 안을게요. 우리가 그댈 안을게요. 네, 김보경의 청개구리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 문자 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5627님께서 지난주에 추모 집회를 다녀온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진행자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동받아서 더 힘내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통지표에 나온 건 정말 학교 생활의 일부랍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아이를 두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느끼게 되는데요. 정말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이렇게 유튜브나 다양하게 응원 계속 주시고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실은 제가 이 오늘의 발견 코너를 원래 우리 김성환 시사평론가님께서 하실 때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7130님도요. 저도 학창시절에 훌륭한 선생님과의 추억으로 교사가 되었는데 정작 교사가 되어보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좋은 활동과 추억 만들기도 공부에 방해가 되면 안 되고 그 열정을 공부 가르치는 데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슬펐습니다. 네.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죠? 우리가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우리가 꼭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생활 통지표 이런 거 받겠어요. 그냥 점수만 주면 되고 그냥 수능만 보면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선생님들과의 추억, 우리가 잊지 못할 기억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시 떠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좀 문자 주시고요. 추첨해서 저희가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저는 진행을 맡은 빅데이터 전문가 김덕진이고요.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속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저희가 반대쪽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또 좋기도 하고 또 네. 우리 캐스터님만 믿고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무게감이 느껴져서 프로그램이 한층 품이 있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다뤄볼 뉴스들 전 뉴스 좀 이렇게 마음 아픈 소식인 것 같은데 오늘 오전 KTX 선로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죠. 네, 오늘 오전 5시 30분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선로에 무단으로 진입을 해서 서울역을 출발해서 부산역으로 가던 KTX 열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찰에서는 사망자의 신원과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KTX 열차에 125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열차가 5시 30분쯤에 이 사고가 있었고 사고 수습을 위해서 정차를 했고 오전 7시 42분쯤에서야 운행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 부산 갔다 왔거든요. 제 앞에 기차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 무슨 사고가 났다 이렇게 봤는데 저도 한 30분 이제 연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수습 과정이 출근 시간하고 겹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게 퇴근길까지 영향이 있었다고요? 예. 오늘 출근길 지하철 1호선의 경우에는 구로역에서 달려오던 KTX 열차에 치여서 이 남성이 사망했기 때문에 구로역에서 용산역으로 향하는 급행열차 운행이 2시간가량 중단이 됐었고요. 지하철 1호선 양방향 열차와 KTX 일부 열차가 4시간 동안 운행이 지연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아침 출근길에 시간을 바듯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열차역에 와서야 지하철역에 와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알게 되니까 아무래도 다들 놀라시기도 하고요. 또 배차 간격도 30분 가량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미리 좀 연락이 갔거나 알려졌다 그러면 준비를 좀 하셨을 텐데 그렇지 못한 바람에 다들 많이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이 사고 때문에 오전에 10시 30분까지 고속열차와 일반 열차 43편이 20분에서 심지어는 98분간 지연된 경우도 98분. 있었고 전동열차의 경우는 59편이 10분에서 75분간 운행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까지 출근길을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도 있고요. 오후 4시 15분께는 1호선 종강역에서 서울역까지 그 3개 역 사이에 열차가 4편이나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전동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4시부터 5시 사이에 서울역에서 출발한 부산행 KTX 열차 출발 시각도 2분에서 6분 정도 늦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KTX 선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왜 지하철이 지연되나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게 선로를 공유하기 때문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같은 선로를 공유하는 열차가 멈춰서면 뒤따르던 열차는 피해갈 방법이 없는 건데요. 사고가 발생했던 영등포역과 금천구청역 사이의 구간이 모두 3개 선로인데 여기가 KTX, 지하철 1호선, 무궁화 이렇게 일반 열차가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정리를 할 때까지 해당 구간을 쓸 수가 없게 되니까 우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행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요.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거북이 운행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하철 노선 중에서 1호선의 경우에는 기차 주요 운행 경로와 많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열차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사고 복구 과정이나 후행 열차들이 운행을 하면서 운행이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 한 달간 이어지던 장마 드디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요. 예, 오늘 속보로 전해져서 이 장마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일 수 있는데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올해 폭우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장마 끝난다는 소식이 굉장히 반가운데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오늘, 제주는 어제 장마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기상청이 이렇게 밝혔는데 올해 장마 기간이 중부와 제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이에요. 31일, 남부지방은 32일로 평균과 비슷했습니다. 강수량과 강우 정도는 아주 역대급이었는데요. 장마가 시작된 날로부터 종료된 날까지의 평균 강수량이 648.7mm, 평균 강수량의 거의 2배이고요. 전국적으로 강우량을 측정한 1973년 이후에 2006년과 2020년 이후에 3번째로 많은 양이었는데 이것도 좀 더
좀 이렇게 뭐랄까 쪼개서 따져보면 네. 양은 세 번째로 많지만 한 번 올 때 많이 왔나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네. 장마가 내린 31일과 32일 사이에 내린 강우량을 나눠보면요. 하루에 30.6mm가 왔어요. 그러니까 강우 강도는 제일 많이 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올 장마의 특징이 전반과 후반이 아주 뚜렷하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지난 12일까지 전반부는 정체전선상에 중규모의 저기압이 발달하고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비가 많이 내렸고 13일 이후에는 정체전선이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오르내리면서 비가 내린데 또 내리고 내린데 또 내리고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커졌었는데요. 특히 좁은 지방에 비가 많이 오면서 네. 지난 13일부터 18일 사이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이 1,300mm인데 네. 엿새 동안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충북지방에 390mm. 엿새 동안. 네, 충남지방에 425mm, 전북에 429mm로 1년 강수량의 3분의 1이 넘는 강수량이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좀 분석을 해가지고요.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또 장마가 끝난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철 폭우가 끝난 게 아니다. 또 이거 태풍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장마라고 하는 건 장마나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내리는 걸 장마라고 하는데 비만이 네. 오는 건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장마가 끝난 8월 8일에 서울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28일까지는 주 후반까지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예정입니다. 네. 27일까지 내일까지죠.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지역은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이 5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의 비가 더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에만 해도 호우경보가 내려진 경북 문경 시내 같은 경우는 시내 도로가 침수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하천도 불어나서 흙탕물이 막 흐르는 모습들이 발견이 됐고요. 경기도 포천에서는 오늘 오후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서 하천이 불어나서 80대 여성이 실종되기도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대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가 더 내릴 수가 있고요. 지금 5호 태풍 독수리가 오늘 중국 푸저우를 향해서 북진 중이기 때문에 혹 태풍의 영향을 받게 되면 또 비가 많이 내릴 수가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지금 비가 오지 않을 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네, 뭐 요즘에 우리가 우리나라 기후 보고 뭐 동남아 같다, 뭐 맞아요. 스콜처럼 네. 한 번에 쏟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말 이제 또 동남아처럼 당분간은 이제 찜통더위, 열대야 예상된다고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날이 맑겠고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딱 한증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한증막. 습도가 확 높은 데다가 기온이 많이 올라가니까 같은 기온이어도 체감 기온이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해가 진 뒤에도 무더위가 가시지 않아서 수도권과 호남, 경남,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감 온도가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습도가 높으니까 33도가 넘어가면 건강이 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온열 질환으로 피해를 입으실 수가 네.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특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온열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실외에서 작업하시거나 논밭에서 작업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그 농사 지으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요때 네. 놓치면 안 되니까 또 비 안 올 때 빨리 일해야 돼서 무리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화 꼭꼭 하셔가지고 쉬어가면서 일하시라고 꼭 말씀 좀 드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 정말 사람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짜증나는 날씨이기도 한데 맞아요. 예. 물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에서요. 은경누님 태풍도 째려오고 있다. 태풍도 도망갈 것 같다. 이런 이런 댓글도 주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째려봐서 갈 수 있으면. 아,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이렇게 좀 그래도 조금 기분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약간의 농담을 해봤고요. 지금 예. 여러분들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를 좀 보죠. 살인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이 밀항 시기를 거짓 진술한 조직폭력배가 이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그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아, 계산을 잘못했나요? 예. 1994년 12월로 가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앞에 도로에서 조직폭력배가 부딪혔습니다. 영상파 조직원 12명이 네. 결혼식에 이제 호텔 결혼식이 있었는데 다른 폭력 조직인 신양파 조직원을 칼로 찔러서 2명을 살해했고요. 네. 2명에겐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그 앞서 3년 전인 1991년에 패싸움을 하다가 네. 살해당한 자신의 조직원들의 복수를 한다라는 미명 아래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요. 네. 그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은 10명 정도는 붙잡혔고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2명이 도망갔습니다. 주범인 서모 씨를 포함해서 2명이 밀항을 했는데 사건 발생 29년 만에 주범인 서 씨가 검거가 됐습니다. 네. 20몇 년 동안 도망다녔으니까 도피 생활에 지칠 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중국 영사관 찾아가서 나 밀항했다 이러고 자진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2016년에 중국으로 밀항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왜 하게 됐냐면 형사소송법상 네.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공소시효가 정지되는군요. 그러니까 처벌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니까 그거 끝나는 2011년이 지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거짓 주장을 하게 됐는데요. 검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밀항 시점이 200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피 중인 이 사람이 검거가 됐고요. 지금 검찰에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해서 입국을 한 네. A씨와 마찬가지로 정모 씨를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 수배하고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네. 참 어쨌든 간에 죄를 저지르고 잘못했으면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해도 피하기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이게 맞는 일이죠. 그럼요. 예. 계속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도 상당히 관심 많은 주제인데 정부가 어린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소위 노키즈존이라고 하죠. 이 네. 노키즈존이 이 저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네. 노키즈존이 저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향후 캠페인을 포함해서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유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하고 이걸 4달까지 시행하겠다라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밝혔는데요. 네. 육아정책연구소가 있었군요. 이번에 저희도 알게 됐는데 네. 유아 교육, 보육, 육아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 차원에서 노키즈존의 실태를 조사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또한 제한하는 노키즈존 매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식당, 카페를 포함해서 지금 추정상으로는 전국에 400여 곳 안팎이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조사를 통해서 사업주가 매장을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이유, 네. 그다음에 사업주와 부모 및 고객의 인식도를 알아볼 계획인데 이건 다음 달까지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노키즈존과 관련돼서 예전에 제주에서 노키즈존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하다가 의견 네네. 수렴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멈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노키즈존을 없앤다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 노키즈존의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인식 캠페인이나 내부적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 참고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노키즈존이라는 게 이제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결혼을 하고 또 아이가 있는 뭐 저 같은 사람들은 노키즈존을 보면 조금 뭐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여기 왜 우리 애랑 못 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이제 반대로 보면 어쨌든 좀 젊은 친구들이 데이트를 할 때 우리 둘만의 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아이들이 좀 너무 시끄럽게 해서 방해가 돼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이 노키즈존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어느 정도 또 인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일종의 조사 뭐 아니면 어떤 기존에 있었던 리서치 이런 결과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과 트렌드 모니터가 네.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응답자의 61.9%는 노키즈존에 찬성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혼자 중에는 67.9%가 찬성을 했고 네. 기혼자이지만 자녀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는 70.4%가 찬성을 했습니다. 오히려 미혼자의 찬성률보다 기혼자인데 자녀가 없는 응답자들이 노키즈존의 찬성률이 더 높네요. 네,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의 그 신뢰 수준에 따라서 오차 네. 범위가 있으니까 사실은 뭐 압도적으로 아이가 없지만 기혼자인 분들의 찬성도가 높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네네. 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찬성 비율이 높다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9% 거의 70%에 가까운 사람이
네. 어린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아서라고 답을 했고요. 피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서도 67.5%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노키준에 반대하는 응답은 24%로 나타났는데요. 반대하는 이유는 어린이와 부모 역시 매장에 방문할 권리가 있다라는 응답이 57.5%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 진상 학부모 체크리스트 보셨어요? 네, 인터넷으로 도는 건 봤습니다. 네, 거기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여론이 많아지면서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 줄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살펴보면 이 자녀가 있는 부모들도 내가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노키존이 늘어나면서 네. 아무래도 저출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서 외신들이 우리나라의 노키존에 주목을 하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출산율을 저하시키거나 네. 육아를 점점 더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으로 만든다는 보도가 올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왔었던 데이비드 콜먼이라고 하는 인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 네. 과한 노동, 교육열 같은 한국다운 것이 변해야 저출생 문제가 풀린다. 경제적 지원만으로 어렵고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엄마가 아이와 버스 타는 거, 식당 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인다면 저출생의 개선은 요원한 이야기로 보인다. 나는 과거의 나이였고 지금은 떼쓰는 아이 때문에 곤혹스러운 엄마이고 네. 그리고 나의 미래는 어르신이다. 이렇게 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노키존과 이제 또 분석을 했다가 이것도 뭐 노키존 때문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게는 좀 결과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는 거니까요. 네. 마지막 뉴스 좀 살펴보죠. 최근에 전국 곳곳에서 뱀, 구렁이 같은 거대 파충류들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보지 못했던 그런 거대 파충류들인데요. 24일에 영주에서요. 외래종 파충류인 그물무늬 비단뱀을 잡았습니다. 이게 네. 동남아시아 일대에 서식을 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뱀으로 꼽히는데 이 포획된 뱀이 새끼인 탓에 길이는 1.5m, 무게는 네. 400g 정도였지만 다 자라면 길이가 4.8m에서 7.6m, 무게는 7m요? 네. 160kg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야생동물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대우림 지역에 있던 뱀들이 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게 태국에서 반입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주소방서에서 영주시에 문의를 한 다음에 안동에 있는 동식물 테마파크에 인계를 한 상황이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구렁이 같은 경우는 한국, 중국, 시베리아 등지에 분포를 하고 우리나라는 제주도 빼고 다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태백에서 지난 작년에는 네. 아마존에 서식하는 아나콘다처럼 긴 몸을 가지고 있는 뱀이 촬영이 됐었거든요. 네. 이 촬영자는 뱀 길이가 8m라고 회상을 했는데 이게 구렁이의 한 종류로 추정이 됩니다. 원래 이제 강원도는 뱀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렇군요. 태백에는 뱀과 유사한 이무기, 용에 대한 지명이 많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야외에 가셨다가 네.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의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네.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귀로 듣는 예술, 귀로 듣는 미술. 기대되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진행자님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술은 사기다. 전 사기라도 좀 잘 치고 싶습니다. 예술 참 그림 그리기 어려운데요. 네. 네, 예술이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 백남준 작가가 했던 말인데요. 이 말을 좀 더 정확히 옮기자면 원래 예술이란 반은 속이고 반이 속는 사기다.
사기 중에 고등사기다. 대중들을 고등사기? 얼떨떨하게 만드는 게 예술이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 말은 예술이란 전위적인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낡은 규칙과 네. 기준을 파괴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는 뜻인데요. 이를테면요. 백남준과 함께 활동했던 음악가 존 케이지는 4분 33초라는 작품에서 피아노 앞에 가만히 앉아서 4분 33초로 맞춘 타이머 시간이 다 흘러가면 아무 연주도 안 한 채로 꾸벅 인사를 하고 나오는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피아노 앞에만 4분 33초 앉아 있다가 네. 그냥 끝나니까 그 작품이 바로 4분 33초라는 피아노 곡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탈리아 출신의 예술가 살바토레 가라우는 I am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인 그 르소노라는 작품에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아무 작품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대기와 영혼으로 만든 조각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와 영혼으로 제가 I am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잘 하실 수 나는 있을 것 이렇게 같죠. 만들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네. 현대예술에서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쯤 되면 예술은 말만 그럴싸하게 포장하면 되는 사기가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네. 이런 의문에서 시작된 예술계의 민낯을 파헤치기 위한 일명 예술계 조롱 사건들 3가지를 오늘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예술도 잘 모르겠는데 예술계 조롱 사건 좀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누가 그럼 이 예술계를 조롱한 겁니까? 네, 그동안 예술가가 예술계를 조롱한 이야기들은 과거에도 몇 번 드렸었어요. 네. 이를테면 통조림에다가 변을 담아두고 예술가의 똥이라고 하면서 금값에 판 작품이 네. 지금은 금값이 아니라 캔 하나에 3억 원이 넘어가고요. 네. 뱅크시라는 작가는 본인의 정체를 숨기고 수천만 원이 넘는 본인의 작품을 뉴욕 가판대에서 $60에 길거리에서 팔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무도 사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일화는 유명합니다. 근데 이 뱅크 씨는 원래 되게 특이한 작가 아니에요? 원래 지금 활동할 때도 본인 막 얼굴 안 드러내고 막 이런 맞습니다. 사람이잖아요. 여전히 숨겨져 있어요. 알려지지 않아 있고. 근데 사실 이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이 과거에 그 기성 예술계를 조롱했거든요. 네. 그리고 예술가들이 기성 예술계를 제대로 조롱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작품이 곧 좋은 예술로 추앙받고 그들이 비판했던 기득권 대신 네.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인데요. 오늘은 예술가가 아닌 사람이 예술계를 조롱한 사건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도 과거에 예술가가 예술계를 조롱했던 것들은 다 너무 그게 또 작품이 되고 일화가 되고 이래서 오늘 이야기가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도 만약에 예술계를 조롱을 좀 잘하면은 유명해질 수도 있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예술가가 아닌 사람이 예술계를 조롱하면 확실히 이 파장이 네. 좀 더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어떤 일이 좀 있었나요? 우선 첫 번째 조롱은 1964년 스웨덴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1960년대가 그 유럽 미술이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2차 대전으로 미술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키웠던 추상 미술이 유럽에서도 성행하던 그런 때였거든요. 추상 미술. 네. 그런데 추상 미술 네. 어떠세요? 요즘 그러니까 2023년에 우리들은 추상 미술을 꽤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그래도. 네네, 그렇죠. 애호가들도 많고. 근데 생각해보면 제 경험상 네. 우리나라도 10년 전만 해도 혹은 20년 전에는 더더욱 제가 누군가를 모시고 같이 미술관을 가서 추상미술을 봤을 때 네. 점 하나를 찍거나 물감을 이제 마구마구 칠한 것 같은 네. 그런 추상 작품들을 보면서 저게 무슨 예술이냐 나도 그리겠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저도 이번에 네. 그 바나나 왔잖아요. 바나나. 네, 그쵸. 바나나 하나 걸어놓고 저거 1억이라고 할 때 저 바나나는 도대체 뭐길래 1억일까라는 걸 솔직히 저도 좀 이해는 처음에 못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네. 것처럼 추상미술을 2000년이 넘은 이제 한국에서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는데 네. 1960년대에는 제 아무리 유럽이라고 해도 거부감이 심했습니다. 네, 저게 아무리 무슨 그럴 것 예술이야 같아요. 라고. 이러던 중에 당시 신문기사인 악셀손이라는 인물이 의문을 품습니다. 추상미술을 극찬하는 여러 화랑들이나 이제 평론가들이 있었는데 네. 과연 이 사람들이 추상작품들의 그 예술성을 얼마나 잘 식별할 수 있을까 궁금해진 거죠. 네. 그 작가가 위대하고 유명하니까 그냥 좋다고 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진행자님도 그런 적 없으세요? 예술 작품 그 전문가들이 네. 작품만 딱 봐도 그렇게 잘 아나? 네. 그렇게 어떻게 알아보는 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술관에 갔을 때 이제 설명해 준 큐레이터 분들 있잖아요. 네. 정말 저거는
그 실제 작품이 예술이 아니라 저분의 설명이 예술이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로 듣기 네. 전에 모르다가 그냥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경우들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애초부터 그렇게 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말만 좀 번지르르하게 그 붙여놓은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들 종종 하셨을 텐데요. 악셀손이 계획한 예술계를 조롱할 만한 사기극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 지역의 동물원에 방문해서요. 동물원에요. 동물원에는 또 이제 사람과 비슷한 여러 동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동물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네. 그 피터라고 하는 침팬지에게 물감과 붓을 쥐어줍니다. 침팬지 피터는요, 네. 처음에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그 유화 물감을 맛보는 데만 관심이 있었는데요. 처음엔 이게 이제 새로운 음식인 줄 알고 맛을 본 거군요. 네, 이렇게 찍어 먹어본 거죠. 여러 가지 네. 소스인 줄 알고. 네. 그랬는데 악셀손은 피터가 붓을 들고 물감을 캔버스에 칠하도록 학습시킵니다. 이런 학습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이 정도의 IQ를 가진 지능이 있는 동물에게는 네. 바나나로 믿기를 했더니 바나나를 더 얻기 위해 캔버스에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실 그림을 그렸다기보다 네. 물감을 찍어서 네. 캔버스에다가 몇 번 막 묻힌 거네요? 휘두르면 바나나를 주니까 네. 계속해서 물감을 찍어서 캔버스에 바르는 행위를 한 거죠. 네. 공교롭게 피터는 자신의 그림에 코발트 블루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죠.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아마 코발트 블루 컬러의 맛이 가장 좋았을까요? 이렇게 칠하면서 이제 계속 손으로 찍어 먹어보면서 이게 물감의 또 맛이 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몇 주가 지나자 침팬지 피터가 완성한 작품들의 수량이 꽤 됐습니다. 그리고 악셀손은 피에르 브라소라고 하는 이제 그럴싸한 작가명을 짓고요. 그러니까 이 침팬지가 피에르 브라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피터의 작품 중에서 이미지가 꽤나 괜찮은 4점을 골라서 네. 갤러리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갤러리는 피에르 브라소의 작품을 전시하기로 하죠. 침팬지가 그린 그림을 네. 그 이미지로만 봐서는 꽤 훌륭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피에르 브라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검색창에 네. 이제 검색을 하면 아마 우리 집에 걸어도 꽤 멋지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피에르 브라소의 개인전에 방문한 예술계 인사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네. 와, 이전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이 재능 있는 예술가가 어떻게 나타난 거냐, 과거에 뭐 했냐, 뭐 하다 이제 나타난 거냐 하면서 다들 궁금해했죠. 그리고 스웨덴의 평론가 앤더버그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붓질은 거칠면서도 매우 깔끔하다. 마치 춤추는 발레리나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런데요, 이 그림을 그린 것이 다름 아닌 침팬지였다는 진실이 밝혀지고 이제 여러 평론가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소위 우리가 이제 이불킥이라고 하잖아요. 자다가도 이불을 빵 차고 싶을 정도로 네. 내가 그 동물의 그걸 평론했다고 참 민망했을 것 같은데 근데 맞아요. 실제로 평론가분들 어떠셨어요? 화내셨어요? 아니면 잠수 타신 거 아니에요? 보통은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네. 창피해하거나 분노했다고 하는데요. 날 조롱했구나, 날 기만했다라고. 네. 근데 그 가장 극찬했던 평론가 앤더버그는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앤더버그. 침팬지가 그렸더라도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계속 고수했다고 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미술 활동이요. 형상을 재현해내는,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 그리는 거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벗어나는 흐름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는 그 작품의 개념, 그러니까 의도 이런 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런데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없는 침팬지의 작품이 네. 시각적 이미지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어떤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바나나를 더 많이 먹으려는 의도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추상 미술에 한해서는 시각적 이미지만 좋다고 해서 예술성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죠. 네. 악셀손이 계획한 이 희대의 조롱극은요. 당대 평론가들의 민낯과 허영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추상 작품에 대한 의미와 평론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있는 이슈에 상당히 큰 제가 볼 때 울림을 주는 게 네. 실은 저는 이제 IT 쪽 분석하고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다 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챗GPT 네. 그리고 또 그림 그려주는 인공지능 그러네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네. 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얘기해요. 결국에는 이 그림 그려주는 인공지능은 통계적 앵무새다. 그러니까 네. 확률상으로 그림을 약 붙인 건데 맞아요. 이걸 사람이 보고 멋지다고 하는데 네. 얘는
자기가 이거 왜 그렸는지 물어보면 대답 못 해준다. 맞아요. 시각적으로 네. 꽤나 그럴싸해 보일 수는 있지만 네. 그래서 뭐 필요에 의한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이런 걸 쓸 수는 있지만 그렇죠. 예술 작품이 갖는 보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작가의 의도 네. 이런 면에서는 사실 조금 배제가 되어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요. 왠지 뭐 짜릿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데 요즘에 이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술과 상관없이 막 그리고 실험하고 하고 있는데 네. 이 침팬지 아까 네. 말씀해 주셨던 이 침팬지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안 그렸나요? 침팬지 씨께서는 그 전시 이후에 절필을 하셨고요. 무려 또 절필까지 하셨습니까? 영국의 대단합니다. 동물원으로 옮겨져서 바나나를 양껏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면 행복하게 살 법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건은요. 201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났습니다. 2016년. 네, 샌프란에 살고 있는 장난기가 많은 17살의 카야탄이라는 소녀는요. 네. 친구와 함께 현대미술관 그 SF 모마라고 하죠. 보통 그 샌프란시스코의 현대미술관을 찾았다가 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 전시 작품들을 보고 의문을 품습니다. 거기 걸려있는 그림들이 이제 멋진 것들이 많고 감명을 받은 작품도 많지만 네. 몇몇 작품에서는 별로 놀랍지도 않고 실망감만 얻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는 회색 담요 위에 동물 인형을 놓아둔 것만으로 이것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아까 네. 그 바나나처럼 네. 저게 무슨 작품이야 하는 이제 그런 걸 마주친 거죠. 특히나 우리 10대들의 시선에서 더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도 네. 하겠는. 이걸 보고 카야타는 저런 게 무슨 예술이야 이런 생각과 함께 아니 미술 전문가들이야 그 작품의 의미를 알고 전시를 했겠지라는 네네.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걸 보고 좋다는 듯 끄덕이는 관람객들을 보고는 탁 저거를 이해하고 제대로 감상하는 건가 이제 궁금했죠. 솔직한 마음이지만 아마 저도 거기 있었으면 그냥 끄덕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같은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다들 이해하는 눈치인데 내 눈에만 기괴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 근데 선뜻 나는 이해가 안 돼 라고 말을 꺼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미 전문가들이 훌륭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다가 연구를 하고 걸어둔 작품이다 보니까 네네. 이미 인정받은 작품인데 내가 무지해서 그 훌륭함을 모르겠지 하면서 진행자님 말씀처럼 나도 그냥 끄덕거리고 지나친 경험들 많으실 텐데요. 네. 그런데 카야타는 이런 의문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한 네. 가지 실험을 합니다. 바로 미술관 바닥에 작품인 척 자신의 안경을 벗어둔 건데요. 본인의 그 17살짜리 친구의 안경을 벗어두고. 네, 자기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놓습니다. 네. 그리고 관람객들의 반응을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공간에다가 갑자기 놓으니까. 네. 그럼 사람들이 뭔가 못 본 작품이네 하고 이렇게 봤나요? 아니면 이거 뭐야 하고 뭐 누가 흘린 거 아니야 이렇게 봤나요? 어떻게 봤어요?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갖는 그 공간적 권위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아무리 바닥이라도요. 미술관 바닥에 놓여 있다면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무슨 의미가 있겠지 하고 믿게 되는 거죠. 네. 안경을 바닥에 두고 이제 안경을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좀 피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람객들이 모여들었고요. 심오한 표정을 짓고 고개를 끄덕이는가 하면 어떤 관람객은 그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서 이 안경 작품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찍기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진 찍으신 분 보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사람 더 몰렸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막 줄 서서 보고 네. 자신도 그 바닥에 덩그러니 있으니까 몸을 낮춰서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 보기도 하고 네. 어떤 관람객은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갖는 지각의 한계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다. 막 이러면서 감상평을 하기도 했다고 갑자기 하는데요. 평론가가 되셨네요. 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처럼 작품의 의도는 없었지만 이제 그럴싸하게 말을 붙여내는 이제 그런 장치들이 좀 있었던 거죠. 네. 카야타는 이 사진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감상하고 엎드려서 사진을 찍는 것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를 했고요. 이 트위터는 수만 건의 리트윗을 기록을 하면서 네.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현대미술에 대한 조롱이 폭발적으로 쏟아졌는데요. 그중에는 고작 바닥의 안경을 보고 정말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했냐 하면서 관람객을 향한 조롱도 있었고요. 네. 현대미술은 바보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에 완벽한 사기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술계를 향해 비난을 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 역시도 앞에서부터 다 이해 안 되는 작품들이 있는데 네. 안경 하나 있으면 또 이것도 뭐 또 그냥 그런 작품인가 보고 이렇게 지나갈 건데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만약에 홍재 디렉터님이라면 네. 이거 보고
야 이것도 어떤 건지 해석을 하면서 보실 건지 이거는 그냥 장난이야 이렇게 보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딱 알아보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속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가 또 이게 장치가 뭐가 또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카야탄이 이 안경을 둘 때 작품의 설명이 보통 이제 벽에 붙어 있잖아요. 그쵸. 거기 아래에다가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작품에 대한 설명인 건데 교묘하게 그 아래에 두어서 마치 그 안경에 대한 설명인 것처럼 둔 거죠. 물론 보통의 작품들은 작품을 올려주는 좌대라고 하죠. 섞고 이렇게 그런 것들 위에다가 올려주는데 그런 게 없다는 점이나 아니면 안경이 정말 작품이라면 보통은 밟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보통 있는데 그쵸. 여긴 없었다는 점을 들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줄 서서 감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도 모르게 당연히 작품이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오히려 그 리트윗하게 본인이 트위터에 올린 거 꼬집어 온 거 이게 오히려 예술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맞아요. 해요. 사실 이 카야탄의 장난은요. 만일 예술가가 했다면요. 그 작가의 포트폴리오에도 추가될 수 있는 좋은 실험적 의도가 있어서 하나의 예술 퍼포먼스로도 저는 손색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과연 미술관이 이거 보고 또 어떻게 했을지 어쨌든 흥행을 했으니까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바라볼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측은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소년의 장난을 일종의 칭찬을 했는데요. 우리는 제2의 마르셀 듀샹을 찾은 것 같다. 마르셀 듀샹이면 그 변기 맞습니다. 변기를 아닌가요? 올려놓으면서 이제 기존의 이제 기성 미술계를 이제 기득권을 조롱을 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건데요. 이렇게 이제 넉살스럽게 반응을 했는데요. 일종의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도 하나의 담론으로 인정을 한 거죠. 저는 이 소년이 예술가로 성장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이 소년에 대한 훗날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걸 보니 아마 예술계와는 상관없는 길을 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술에 현타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자, 그러면 미술계 조롱 사건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흥미진진합니다. 이 사건은요. 2011년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 뱅크시예요. 뱅크시. 뱅크시가 영화,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한 적이 있는데요. 뱅크시는 주인공이 아니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뱅크시의 그래피티를 늘 카메라로 담아주던 티에리 구에타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뱅크시라고 하는 사람이 얼굴 없는 작가인데 이분이 이 벽에다가 아주 큰 이제 그림 같은 거 그래피티를 그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 작가. 이 사람이 주인공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뱅크시의 작품을 원래는 찍어줬던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뱅크시가 촬영을 직접 하진 않았겠지만 감독이 되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건데요. 티에리는 원래 구제 옷장설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독특한 취미 혹은 능력이라면 능력이 하나가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캠코더로 기록하려는 습성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강박적으로 그러다가 그래피티를 하는 사촌을 따라다니면서 거리 예술 이제 그런 그래피티라고 하는 것들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서 뱅크시도 만나게 되고요. 사실 뱅크시는 얼굴 없는 작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기록하는 거를 허용하지 않는데 이 티에리가 모든 사람들의 것을 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신뢰를 인정받아서 그래 나중에 나에 대한 다큐도 만들고 그래 네가 찍어라 하고 허용을 하면서 뱅크시의 작품 활동도 캠코더에 담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와는 별개로요. 여러 거리 예술가들을 보다 보니까 티에리가 생각하기에 왠지 나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피티의 종류 중에는 락카로 직접 그림을 그리는 방식 이외에도 빠르게 벽에 이미지를 새기기 위해서 미리 종이에다가 프린트를 해두고 그 프린트한 종이를 벽에 붙이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가짜 그 뭐라고 하죠? 문신하는 것처럼. 판박이처럼. 판박이처럼. 맞아요. 판박이처럼 종이를 가져가서 풀을 이용해서 붙이는 방식이 있는데 티에리는 자신이 락카로 멋있게 그래피티를 그릴 수는 없지만 저렇게 프린트해서 그리는 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심지어 예술가한테 자신의 얼굴을 그려달라고 하고 그것도 본인이 그린 게 아니라 내가 못 그리니까요. 그거를 또 인쇄를 해서 거리에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그린 것도 아닌 걸 인쇄해서 거리에 붙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뱅크시가 티에리에게
이제 내 다큐를 만들어야겠어. 그러면서 그동안 찍은 녹화본 좀 줘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티에리가 강박적으로 캠코더에 기록만 할 줄 알았지 편집은 못하는 거예요. 또 편집은 못했어요. 네, 그 다큐멘터리 감독적인 성향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어렵게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뱅크 씨에게 보여주지만 네. 뱅크 씨는 안 되겠다. 편집 내가 직접 해야겠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다큐를 만들기로 합니다. 네. 그리고 엉망으로 쌓여있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촬영되어 있는 티에리의 기록물을 가지고 이제 직접 편집을 하기 위해서 네. 티에리에게 너 더 이상 촬영하지 말고 네 작업실에 있는 이런 것들 좀 내가 쓸 테니까 네. 딴 데 좀 가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네. 애둘러서 그 딴 데 가서 그래피티도 좀 하고 뭐 전시도 좀 하고 있어봐. 네. 그동안 내가 편집을 좀 해볼게 라고 애둘러 말을 하는데 티에리가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잠깐 옆에 가 있어 이거였는데 네. 야, 그래피티나 해 이러니까 그 전문가가 나의 그래피티를 인정한 거야? 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티에리가요 기존의 이미지를 컴퓨터로 편집하고 살짝 왜곡한 뒤에 네. 거기에 스프레이로 대충 칠해가지고 자신의 작품이라고 이제 만드는데요. 티에리가 생각하기에 예술은 세뇌라고 생각을 했대요. 세뇌. 네, 그래서 본인의 필명도 세뇌라는 뜻의 미스터 브레인워시로 짓고 전시회를 준비를 하는데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예술 활동을 기록하며 도움을 줬던 그 거리 예술가들에게 네. 나 이제 전시회 열 거니까 코멘트 하나만 부탁해. 그 책의 서평처럼요. 네. 그런 거를 부탁을 했는데 그중엔 뱅크씨도 있었거든요. 근데 뱅크씨가 별 생각 없이 대충 써서 보냈는데 티에리는 뱅크씨의 코멘트를 대형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걸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네. 이 코멘터리는요. 그는 자연의 힘이고 경이롭다. 좋은 뜻으로 말한 건 아니다. 사실은 찬사가 아니었는데 네. 뱅크 씨가 슈퍼스타잖아요. 뱅크 씨의 코멘트를 얻은 신예 작가의 전시회다 보니까 첫 전시가 소위 대박이 납니다. 작품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와,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 비슷한 뭐 이렇게 SNS 셀럽들 성장하는 이런 그 드라마가 나왔는데 네. 거기에 보면 딱 유명한 사람들이랑 같이 사진 한 장 찍은 거 네. 이걸로 갑자기 팔로워가 같이 늘어가지고 유명세가 유명이 되는 높아지는.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근데 그런데 티에리 행보가 좀 의도를 갖고 조롱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요? 티에리가 조롱의 의도를 갖고 전시회를 했던 건 아니지만요. 사실상 이 영화를 보면요. 티에리 작품 활동이 얼마나 조악하고 별거 아니었는가를 알게 돼요. 네. 이 영화는 이제 픽션이 아니라 다큐라서 연출하지 않은 실제 상황이 나오는데 티에리가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너무 대충 만들어서 좀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예술적인 면모가 전혀 없는 티에리가 네. 현대미술을 우습게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이 티에리가 되게 위대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굉장히 떴으니까 네. 떠오르는 신인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얼마나 별게 아니었는지 이제 그 환상을 깨버린 거죠. 그렇군요. 게다가 애초에 뱅크 씨가 이 다큐에서 본인의 작품 활동을 담으려다가 마음을 바꿔서 티에리를 주인공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아마 이 영화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티에리와 뱅크 씨의 관계가 아까 이제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드라마처럼 잘 나가는 예술가들끼리의 교류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예술가가 아니었던 티에리와 예술계의 스타인 뱅크 씨가 합작으로 만들어낸 조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참 다양한 형태로 예술을 조롱한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갤러리의 홍지혜 디렉터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 또 응원해 주시고 또 문자 주시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전문가 김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